세 번째, 자신만의 목소리. 다른 북소리. 왜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 조급히 굴며 또한 그렇게 사업적일까? 만일 어떤 이가 그의 동료들과 발을 맞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 박자가 고르거나 또는 늦거나 그로 하여금 그가 듣는 북소리에 발 맞추게 하라. 헨리 데이빗 소로우.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어떤 소리가 흐르고 있는가? 어떤 이에게는 둥둥 진군의 북소리가 들릴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잔잔한 클래식이 들릴 수도 있다. 내면에서 흐르는 소리는 밖으로 터져나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당신의 가슴 속에 가만히 묻혀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가만히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 러시아에서 오래 살았던 지인이 한국은 남에게 너무 관심이 많다라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이유도 듣지 않았지만 왠지 그 말에 공감이 되었다. 너른 땅에서 뚝뚝뚝뚝 떨어져 살아가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마을을 이루고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안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것이다. 소녀 감성이 많아서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으셨던 우리 친할머니도 자주 남이 숭본다는 말을 하시곤 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게 되는 것. 물론 그것은 한국만이 가진 특성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회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듯하다. 그러면서 차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최근 DID 들이대의 저자 송수용 작가님의 직접 강연을 하시는 DID 강연 코칭 수업에 참여했다. 지난 몇 년간 강의를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매번 강연하는 자리가 어려웠다. 남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설레기보다 두려웠다. 이런 마음을 고쳐보고자 DID 강연 코칭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강연 코칭 수업은 나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고 지금은 강연을 하는 시간이 참 설레고 기쁘다. 강연 코칭 훈련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 큰 소리를 내지르는 것이다. 이었다. 수업에 참여하고 있던 분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다들 큰 소리를 내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다.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처음인데 그것을 남들 앞에서 하려니 쉬울 수가 없는 것이다. 자꾸 예쁘게만 소리를 내려고 하는 나에게 강사님은 예쁜 소리가 아니라 최대한 큰 소리를 내보라고 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가 나오지 않자 불을 끄기도 하고 뒤돌아서 벽을 보고서라도 큰 소리를 질러보게 하셨다. 나는 강사님의 조언에 따라 주위에는 아무도 없으며 마치 술 취한 사람이라고 상상하면서 내 가슴속 저 밑에 있는 소리까지 끌어올려 내질러 보았다.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지면서 듣기에 정말 충격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큰 소리를 지르는 훈련을 받던 날, 나는 밤늦도록 잠들 수가 없었다.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속이 개운하며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무엇보다 이상한 행복감이 들었다. 아마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감추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 이 훈련에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남 앞에서 큰 소리치고 사는 삶이 옳다거나 좋은 삶이라는 말은 아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마냥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라면 누구나 여자가 조심해야지, 어디서 여자애가 큰 소리야 라는 말을 옆에서라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남 앞에서 큰 소리가 낯선 만큼 큰 소리 지르기 경험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서 나는 큰 소리를 질러볼 때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몇 번이나 사무실에 혼자 남는 날만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책도 읽곤 했다.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권리가 있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작품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에서 주인공 베로니카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삶을 비관하며 자살을 시도한다.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그녀는 자신에게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미친 행동이 용인되는 정신병원에서 베로니카는 모두 잠든 한밤중에 피아노를 쾅쾅 소리나게 치기도 하고 노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행동을 해본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삶을 고민하게 된다. 진정한 자아가 뭐냐고 묻는 그녀에게 누군가 이렇게 대답한다. 사람들이 당신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분명히 남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 했던 병을 앓았던 한 여자는 베로니카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거야? 네가 폐를 끼친다든지 이웃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생각 따윈 집어치워. 만약 네 행동이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들이 불평을 늘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들한테 그럴 용기가 없다면 그건 그들 문제지. 파울로 코엘료,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정신병원에 와서야 제정신을 차린 베로니카는 생애 마지막 며칠 동안 그녀는 자신의 커다란 꿈을 실현했다. 온 영혼, 온 가슴으로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기분 내키는 대로 크게 피아노를 쳤다. 누가 자고 있든 말든 누가 듣고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본 것이다. 삶의 행복을 뒤늦게 알게 된 베로니카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각자 자신만의 대답을 떠올려 보기를 권한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가 베스트셀러인 것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남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그리고 이웃에게 방해가 될까봐, 자신의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무시한 채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혹시 당신 또한 베로니카처럼 자신을 잊은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젠 시대가 변하고 있다. 남들의 목소리를 따라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 자신의 독특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사랑까지 받는다. 당신 또한 당신의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당신만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일단 한번 큰 소리라도 내질러 보라. 자신 또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면의 폭발적인 목소리를 듣고 나면 당신의 잠자던 능력이 깨어날지도 모른다.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당신 안에 잠든 진정한 자아를 깨우기 위해서 크게 한번 소리쳐보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다고 믿는다. 그 재능이 좋은 환경과 만나 쉽게 발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우리네 문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도록 만든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재능이 꽃피우지 못한 채 쓰러졌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조금 더 우리 목소리를 표현해야 한다. 당신의 내면에 흐르는 북소리가 남과 다르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당신만의 색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만의 박자에 발맞추어 나가면 된다. 그러니 먼저 진짜 당신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낭독으로 자신의 목소리 되찾기. 공포감이란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패배로 몰아넣는다. 에머슨. 초등학교 전교 학생회장을 뽑는 연설 시간. 한 여자아이가 연설대로 올라섰다. 자신을 향한 600명이 넘는 눈을 마주한 그 아이는 순간 자신이 할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짧은 몇 초간 할 말을 잊은 여자아이에게는 그 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드디어 말문을 연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이 가득했다. 울음이 반이었던 연설을 어떻게 끝냈는지도 모른 채 그 아이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머릿속에는 온통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동생의 눈만 떠올랐다. 이 이야기는 나의 경험담이다. 전교 학생회장을 뽑는 연설 자리에 올랐던 13살의 나는 울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준비해간 말은 반도 하지 못한 채 내려와야 했다. 심한 무대 울렁증을 겪고 나서부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처음 강연을 시작했을 때는 울렁증이 정말 심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강연을 듣는 청중이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착각을 할 정도였다. 그럴수록 나는 강연 내용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고 강연은 점점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무대 공포증을 겪는다. 잘 있다가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언의 기회가 생기면 땀이 삐질삐질 흐르기 시작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며 생각과 입이 따로 놀면서 말은 더듬더듬 나온다. 심할 때는 나의 경험과 비슷하게 입이 마치 실로 꿰어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무대 공포증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너무 자신만만한 연설을 좋아하지 않는 청중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대 공포증 때문에 스스로를 공포심 안에 가두면 안 된다. 무대에서 겪는 울렁증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대의 공포증과 맞서야 한다. 카네기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에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한다. 타인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자의식을 극복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타인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공포와 맞서게 하기 때문이다. 타인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공포심을 극복하고 연설하는 것을 배운다면 오히려 우리는 용기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낭독 연습을 하는 것이다. 평소에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무대에서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그동안 끊임없이 연습을 해왔다는 믿음이 무대에서 스스로를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DID 강연기술 코칭을 받는 동안 큰 소리를 내지르는 것 말고도 낭독을 하는 숙제를 받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용기를 준 한마디를 매일 큰 소리로 낭독하고
그것을 녹음하여 공유하는 것이다. 나는 초등학생 시절 숙제하는 마음으로 매일 저녁 방에 들어가 낭독을 했다. 이 소리를 들은 부모님은 밤마다 무얼 하느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묻곤 하셨다. 숙제를 내주신 강사님이 큰 소리로 낭독을 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둬야 강연을 할 때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울려 퍼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치 연극을 하듯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낭독을 했다. 연극을 하듯이 연습하는 낭독은 누구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 자유롭고 대담해졌다. 큰 소리로 정호승 시인의 글을 마치 내 생각인 양 연설을 해보면 자신감이 한층 커졌다. 시간이 흐르자 점점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녹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삶의 영향력을 넓히는 낭독. 카네기 코스에서 스피치 코칭을 받은 한 의사는 대중연설의 훈련이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미치는 이점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키워라.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개인이나 대중에게 분명히 알리는 법을 배워라. 그런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자신의 참된 자아가 일찍이 준 적이 없는 감동과 영향을 남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강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대화를 하건 연설을 하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알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영향력은 다르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를 떠올려보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이 물건이 왜 좋은지를 설명해주는 판매원과 이걸 사라고 강요하는 판매원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의 물건을 고르겠는가? 영업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친구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잘 관찰해보면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사람일 것이다. 카네기는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고 포용력과 인격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심지어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그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만인에게 충고한다. 이런 수에 관계없이 기회만 있다면 말을 하도록 해라. 경험을 쌓게 될수록 점점 더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리라. 그것은 나 자신이 경험한 일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일찍이 느껴본 적이 없는 정신의 고향, 즉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느낌을 자각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대중연설에 어려움이 있거나 무대 공포증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용기를 찾기 위해서라도 낭독을 해야 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타인과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지금 낭독을 시작해야 한다. 낭독 연습을 통해서 먼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분명히 표현하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정신적 행복감 또한 맛볼 수 있다. 부끄러움이 많고 목소리가 작던 나는 낭독 연습을 통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강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청중이 나의 긴장된 모습을 보고 진솔하다 느낄 것이라고 생각할지언정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은 하지 않는다. 낭독 연습은 강연뿐만 아니라 평소의 대화 습관도 바꾸어놓았다. 낭독을 할 때처럼 배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말을 되묻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최근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한 가수를 알게 되었다. 그분은 지난 한 해가 무척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힘든 순간이 지나고 나자 목소리가 이전과는 약간 달라졌다고 고백했다. 함께 이야기를 듣던 다른 분이 삶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 음색이 더욱 깊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나 또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순수한 아이의 맑은 목소리와 삶의 희노애락을 풍부하게 경험한 가수의 음색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가에게는 삶의 경험이 필력으로 드러나고 배우에게는 연기로 드러나듯이 가수에게는 음색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살면서 경험하는 감정으로도 목소리가 변할 수 있는데 하물며 마음 잡고 연습하는 당신의 목소리에 변화가 없겠는가? 대화나 연설에서 어려움을 맞이하는 순간, 자신감을 잃어가는 당신을 발견하는 순간에 낭독을 시작해야 한다. 낭독은 잃었던 용기를 되찾는 방법이며 우리만의 진실한 목소리를 되찾는 방법이다. 낭독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당신이 살면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는 일이다. 네 번째,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된 이유. 바닷속 왕궁에 6명의 인어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바닷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어공주들은 사람들이 사는 육지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인어공주들은 15살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가 마을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렸던 막내 인어공주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막내 인어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왕자의 배 위에서 왕자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물 위로 올라온 인어공주는 잘생긴 왕자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요하던 바다에 폭풍이 몰려오면서 바다가 날뛰고 배가 흔들렸습니다. 왕자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어공주는 파도를 헤치고 왕자에게 다가가 왕자를 물가로 끌어냈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가 살아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왕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인어공주는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한 아가씨가 나와 왕자를 발견하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에 정신을 되찾은 왕자는 그 아가씨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어공주가 자신을 구해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어공주는 슬픔에 잠겨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어공주는 매일 왕자님을 생각했습니다. 인간 세상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인간이 되어 왕자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결심한 인어공주는 마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녀는 인어공주에게 2다리를 만들어주는 대신 바닷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2다리가 생긴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올라가 왕자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걸을 때마다 2발은 칼에 베이듯 아팠지만 인어공주는 매일 왕자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를 만났는데 이웃나라 공주가 자신을 구해주었던 아가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어공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왕자님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자신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야 했으니까요. 슬피 우는 인어공주에게 언니 인어공주들이 왕자를 칼로 찌른다면 다시 인어가 될 수 있다며 칼을 건넸습니다. 칼을 받았지만 차마 사랑하는 왕자를 죽일 수 없었던 인어공주는 바다에 몸을 던져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데르센, 인어공주 이야기. 어릴 적 수없이 되풀이해 읽었던 인어공주 스토리는 너무 슬펐다. 결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왕자는 인어공주를 기억 못하나? 왜 이웃나라 공주는 왕자를 자기가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나? 생각하면서 억울함을 느꼈다.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등지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버리고 왕자를 만나러 갔는데 산책이나 하던 이웃나라 공주가 왕자님을 가로채다니. 어떻게 해야 물거품이 되어버린 인어공주를 살려낼까? 아니, 물거품이 되기 전에 왕자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을 수 있을까?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팔지 말고 차라리 머리카락을 팔았다면? 머리카락은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지 않는가? 실제로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니 인어공주의 언니들은 마녀에게 머리카락을 팔고 단검을 얻어오는 장면이 있었다. 그런데 외모를 포기하든 몸매를 포기하든 사실 이런 가정은 소용없는 것이다. 마녀가 콕 집어서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요구했으니, 그리고 인어공주는 바닷속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자신의 소중한 목소리를 내어주고서라도 왕자님을 만나고 싶을 만큼 왕자님을 사랑해 버렸으니 더더욱 소용이 없는 가정이다. 인어공주의 목소리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인어공주는 결국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그녀는 다리를 목숨과 맞바꾼 것이다. 인어공주가 두 다리를 얻어 사람이 된 줄 알았으나 목소리와 함께 말을 잃은 그녀는 결국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사랑하는 왕자를 앞에 두고도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그녀는 왕자에게 여전히 물고기에 지나지 않았다. 아니면 춤추는 인형이었을지도 모른다. 인어공주가 마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주었을 때 이미 왕자와 잘 될 가능성은 사라진 것이다. 낭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인어공주 이야기의 교훈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학창 시절에 배웠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이다. 시에서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부른 순간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 그가 나에게 꽃이 되고 의미가 되려면 먼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꽃이 되려면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준 상대는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된다. 사랑에 빠진 인어공주가 간과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왕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아니 적어도 자신이 왕자를 구했다고 한마디 말이라도 해보려면 적어도 목소리를 팔지 말았어야 했다. 목소리를 잃어버린 인어공주는 왕자의 의미가 되고 꽃이 되기는커녕 하나의 몸짓에 그쳐버렸다. 아무리 인어공주가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참고 춤을 춰본들 왕자에게 그것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바닷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인어공주의 목소리, 그건 인어공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팔아버린 인어공주는 결국 자신의 사랑을 왕자에게 표현하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되어 영영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말을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잇는다는 것은 자신을 잇는 것이다. 목소리는 자신을 자신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음성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인어공주처럼 자신의 목소리는 내어주고 타인의 목소리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 안데르센의 짝사랑의 경험을 담아 지어낸 인어공주 이야기는 참 아름답다. 너무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탓이기도 할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한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 사람이 자신다울 수 있을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진짜 사랑일까? 고민은 점점 깊어지지만 결론은 자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낭독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지키고 사랑도 지키자. 다섯 번째, 자유를 향한 외침. 알람 시계의 울림을 들으면서 시작된 우리의 하루는 다시 잠이 드는 순간까지 온갖 소리로 채워진다. 도시에 살면 자동차나 기계음의 소음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초저녁부터 어둠이 내린 사방이 깜깜한 시골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물가에서는 개굴개굴 개구리 소리가 노래처럼 들리고 이따금 밥을 달라고 컹컹 짖는 건넌마을 누렁이의 소리가 멀찍이서 들려온다. 차라리 명상음악에 가까운 시골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도시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심한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 인간이 포함되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곳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인 곳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으로 덧칠해진 목소리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휘둘리기도 한다. 자신의 시간과 삶을 타인의 목소리에 내어주는 것이다. A와 B 두 학생이 있다. A 학생은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다. 선생님께 칭찬받을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이 걱정하실 만한 일은 애초에 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자라는 편이다. 반면 B 학생은 어른들에게 혼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별로 없다. 부모님께 혼이 나거나 선생님께 혼이 나거나 아니면 동네 어른에게라도 꼭 한번 혼이 나고야 마는 장난꾸러기 악동이다. 중학생이 되자 자신은 공부와 맞지 않다라고 선언하며 고등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연기를 하겠다며 학교를 뛰쳐나가기 일쑤다. 이 두 학생은 어떻게 자랐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두 학생 모두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신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사실 A 학생은 나의 이야기이고 B 학생은 동생의 이야기다. 많은 어른들의 걱정거리가 있었던 B 학생인 우리 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극단에서 연극을 배웠고 이후로도 꾸준히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다. 오히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것은 사회의 목소리를 잘 따라 살아왔던 필자의 경우였다. 학창 시절에는 더 나은 학교로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더 나은 대학으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대학에 간 후에는 더 나은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고민에 빠졌다.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 좋아하는 것이라도 써보자니 그것도 알 수가 없었다. 20대 중반이 되도록 나는 어떻게 좋아하는 것 하나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충격에 빠졌었다. 심지어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공부들은 모두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보니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제야 자신이 좋아하는 것조차 모르는 스스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학창시절부터 자신의 꿈을 말하면서 한 길로 달려온 동생이 부러움을 넘어 존경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독서. 뒤늦게 방황을 하고서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내 목표, 내 할 일에만 시간을 투자했던 나는 책을 읽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독서 모임에 가보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였다.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기꺼이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면서 그동안 내가 이뤄왔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내 목소리였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로 채워진 타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왜 그렇게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했을까? 왜 그렇게 사회의 요구대로 살려고 했을까? 사실 사회의 요구라는 것도 구체적인 실체가 없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회의 요구가 있는 줄 알았던 그곳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어리석음을 근거로 하여 나는 오랜 시간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보다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쳐왔던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 이상 타인과의 비교는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남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모든 불필요한 소리들을 걷어내보니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말하고 있는 내 목소리가 들렸다. 종종 옷을 골라 입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무엇을 입고 밖에 나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날은 보통 내가 무엇을 입을지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보이고 싶을지, 어떻게 보여야 할지 생각을 많이 하는 날이다.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자신의 목소리 이외에 다른 목소리를 듣는 귀를 닫아야 한다. 모든 목소리를 제쳐두고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여보아야 한다. 그 누구의 생각도 아닌 바로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이다. 아마 조용히 당신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타인의 목소리에 휘둘려 왔는지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누군가는 수많은 시간을 타인의 목소리에 빼앗겼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타인의 목소리에 빼앗겨 왔을 수도 있다. 나는 마음이 답답하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에 목욕탕에 간다. 목욕탕은 쉴 새 없이 흐르는 물소리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정말 시끄럽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끄러운 와중에 오히려 나만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귀를 닫아주는 방어벽이 된다. 조용한 도서관에서도 진척되지 않던 나 자신과의 대화도 신기하게 목욕탕에 가면 쉽게 할 수 있다. 독서도 이와 같다. 저자의 생각을 읽어나가면서 나의 생각과 저자의 생각이 부딪히기도 하고 하나로 흐르기도 하고 불꽃이 튀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 와중에 진짜 내 생각을 발견한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단단히 다지기도 하고 내 생각을 깨고 부수며 한 단계 성장하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은 혼자서 책을 읽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을 때 더 효과적이다. 혼자서 지식을 쌓는 독서를 하면 자신이 쌓아둔 성벽에 갇혀버릴 수 있지만 함께하는 독서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창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이 쉬운 진리를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배우기에 우리 사회는 너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정해진 길, 안전한 길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가야 하니까 열심히 스펙을 쌓는다. 그 당연해 보이는 요구들에 우리는 진정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미친 듯이 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더 자세히 바라보면 당신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수히 당신을 제압해왔던 사회의 요구는 사실 실체가 없고 그 안에는 당신의 두려움과 어리석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뒤섞인 곳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사회가 바로 건강한 곳이다. 문제는 사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바로 당신이 휘둘리는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거부하고 더 크게 들리는 다른 어떤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문제다. 우리가 할 일은 다양한 소리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참고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더 다져가는 것이다. 진짜 목소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아가기 힘들다. 자신의 목소리를 죽여버린 채 타인의 목소리에 자신을 맞춰 살기를 거부한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맑은 샘물 같은 자신의 목소리의 의지를 마시면서 살아간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맑은 샘물 같은 자신의 목소리의 에너지를 마시면서 살아간다. 목소리를 내는 자유를 찾는 낭독. 감옥 생활을 보여주는 한 드라마에서 수감되어 있는 죄수가 교회에 가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많은 선임 죄수들이 신앙심이 없는데도 교회에 가는 이유는 큰 소리를 낼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 모두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를 때 그동안 큰 소리 한번 낼 자유조차 없던 죄수는 마음껏 소리 지른다. 마음속에 꾹꾹 눌러놓았던 감정을 소리 지르며 쏟아낸다. 단체로 수감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큰 소리를 낼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참 안타까웠다. 강연 코치를 받는 동안 실컷 소리내 지르는 자유를 맛보았던 터라 그들의 답답함에 더욱 공감이 되었다. 목소리는 자유다.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다. 한 강연에서 행복은 자유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원들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봤더니 점심시간에 무얼 먹을지 고를 때 가장 행복해하더라. 이유는 점심시간에는 먹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남한으로 오는 탈북민은 배가 고파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는 탈북민이 많아졌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들이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마땅한 자유에 인간의 행복이 달려있다. 그런 자유를 당신은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을 소개한다. 첫 번째 유형은 낙타 같은 사람이다. 이 유형의 사람은 수동적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 낙타가 사막을 건너듯이 묵묵히 해낸다. 수없이 무릎을 꿇어가면서 싫어도 싫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메고 뜨거운 태양을 받으며 계속 걸어간다. 두 번째 유형은 사자 같은 사람이다. 이 유형의 사람은 마치 초원을 누비는 사자처럼 살아간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과감하게 으르렁거리듯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회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거부하는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자 같은 사람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에 소리를 내지를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세 번째 유형은 아이 같은 사람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마치 아이가 놀이를 하듯이 즐길 줄 아는 이 유형의 사람은 아이처럼 해맑다.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에 빠진다. 이런 사람은 마치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듯이 아이디어도 항상 넘쳐난다. 과연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자신의 목소리를 죽인 채 묵묵히 살아가는 낙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싫다 하고 과감히 소리 지르는 사자 같은 사람인가? 그도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신나게 그 일을 즐길 수 있는 아이 같은 사람인가? 나는 낙타 같은 사람이었다. 누군가가 어디에서 원하는 요구에 나의 자유를 내어주고 수동적으로 살았다. 묵묵히 짐을 진 채 사막을 건너는 심정으로 살았다. 나의 동생은 어린 시절 마치 사자처럼 살았다. 하기 싫은 일에는 하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다. 그렇지만 현재 나와 동생은 아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신나게 살아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유도 모르는 채 묵묵히 견디는 삶도 아니고 그저 싫다고 소리만 지르면서 사는 삶도 아니다.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동안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1분 1초를 아이처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지금 당장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아야 한다.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진짜 자신이 내는 소리를 찾아야 한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삶을 알아채는 방법은 바로 독서였다. 수많은 저자들의 목소리에 내 목청을 높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읽은 것을 나누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내 생각을 찾아갔다.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신나게 수다를 떨던 친구가 주말 내내 혼자 있을 때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일이 없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일도 없는 것이다.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 낭독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독서법이다.
글자를 보고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듣는 동안에는 묵독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감각기관을 활용한다. 한자 한자 글을 읽어갈 때 더 많이 집중하게 된다. 눈이 열심히 텍스트를 따라가는 반면 우리의 머리는 천천히 책을 소리내어 읽는 동안 다양한 생각을 시작한다. 천천히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이때 미뤄둔 채 잊고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며 오래된 고민에 해답을 찾기도 한다. 자기 목소리로 책을 읽으면서 더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 낭독 시간이 집중적으로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유로운 목소리를 듣는 첫 단추가 바로 낭독 독서다.